습니다. 저는 이름은 송세훈이고요. 보통 저를 이제 달쌤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제 다른 분들이 저는 이제 뭐 유튜브도 하고 뭐 책을 쓰기도 하고 개발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달의 이성이라고 하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 유튜브 그 QR 코드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궁금하시면 한번 들어가셔서 어떤 것들을 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본업은 그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영어 원장입니다.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이제 2023년부터 이제 그 챗GPT가 처음 나오고 바로 그 초창기부터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책을 쓰고 교육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를 좀 연구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책을 한 네 권 정도 쓰게 되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게 나만 알고 싶은 AI 활용 교과서 학부모 편을 이제 공동으로 이제 집필하게 되었고요.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힘을 조금 어, 문학적으로 조금 비유를 하자면, 제가 좋아하는 그 샬롯의 거미줄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제가 좀 비유를 들고 싶은데요. 이제 샬롯이라고 하는 이제 거미가 자기 친구 돼지 윌버를 구하기 위해서 어, 어떻게 보면 온 힘을 다해서 이제 글자를 거미줄로 써서 윌버를 구하게 되죠. 이 말은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이 말의 힘이 더 극대화되고 더 그 커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말의 힘을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서 연결해서 보면 이 말로써 우리는 그 좀 떨어져 있었던 어떤 개념들을 연결할 수 있게 되고 또 요즘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하잖아요. 생성하는 그런 힘, 창조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어떤 전통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학생들이 그 배우고 있던 그런 좀 패러다임이 완전히 지금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에 맞춰가지고 교육도 좀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학습뿐만 아니라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좀 이제 설계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도 인공지능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3년도 MBC 뉴스를 보고 23년 3월에 책을 냈는데 그 책이 미래를 여는 열쇠 프롬프트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23년 3월에 이제 책을 내서 쓰고 보니 이게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이제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교과서가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 이제 메타 프롬프트라고 하는 책을 이제 저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메타 프롬프트가 이제 오늘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와 가장 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주요 뭐 서점에 다 배포가 되어 있는데 그 전자책으로 배포가 되어 있어서 아마 전자책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좀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긴 합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그 AI 활용 교과서를 이렇게 그 했고요. 이때 제가 이제 프롬프트 템플릿과 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집필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학생들을 오랫동안 가르쳐 온 이제 강사로서 떻게 아이들이 그 인공지능 시대에 이제 뒤처지지 않고 이렇게 적응해 가면서 교육을 받을 것이냐를 항상 이제 고민을 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그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아이디어들을 이미지로도 생성해주고 뭐 코드로도 만들어주고 요즘 같은 경우는 영화로도 만들어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런 생각들을 제가 옵시디언 노트 같은 데다가 차곡차곡 정리를 해서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요 점들이 다 그 노트들이에요. 그 노트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게 책을 쓰게 되었었습니다. 이게 마치 제임스 웹 망원경에서 우리 이제 창조의 기둥이라고 하죠. 그 수많은 그 별들이 탄생하고 있는 그곳을 어, 좀 닮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힘들은 바로 좀 무질서해 보이지만 이렇게 연결되지 않았던 것들이 새롭게 연결되면서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탄생하고 그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찌감치 좀 관심을 가지고 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의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랩스라고 하는 곳에 가면 최신 이제 인공지능 도구들을 이렇게 무료로 사용해 볼 수 있게 해 놨습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거지만 이제 구글 아트앤컬처가 제일 대표적일 텐데요. 그 중에 아주 좀 대표적인 믹스테이프라고 하는 거를 한번 제가 이미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믹스테이프에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악기나 소리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림을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 이 그림을 이 인공지능이 읽으면서 얘를 소리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빈센트 반 고흐의 그 해바라기가 어떤 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어, 우리가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좀 창의적인 실험의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시간 나시면 이 구글 아트 앤 컬처라고 검색하셔가지고 한번 들어가서 사용해 보시면 학생들도 이런 것들을 사용해 가면서 좀 상상력을 많이 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그 실험들을 했었는데요. 특히 이제 미드전이라고 하는 이제 그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미지를 많이 생성을 해 보았습니다. 이미지를 생성을 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영상도 만들어 보고, 동화책에 들어가는 사파도 그려보고, 애니메이션 창작학과 그 졸업반 학생들의 이제 프로젝트를 맡아갖고 제가 강의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그 강의했던 거 클립들을 모아서 제가 이제 제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미드저니 프롬프트 작성하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그 일관적인 캐릭터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노하우 같은 것들을 짤막짤막하게 올려놨으니 검색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 영어 동화책 읽히는 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영어를 같이 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실험적으로 만들었던 영상입니다. 요거는 이제 앞부분만 잠깐 보고 제가 중간에 끊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헨리와 멋지 첫 번째 책입니다. 신시아 라일런트가 쓰고 수지 스티븐슨이 사파를 그린 1996년 출간된 어린이 도서입니다. 저희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스튜디오 지브리 스타일로 각색했으며 클링 AI를 사용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내레이션은 타이캐스트로, 배경음악은 리퓨전 AI로 만들었습니다. 다리이성이 교육적 목적으로 새롭게 재해석한 작품을 즐겁게 감상하세요. 헨리는 형제도 자매도 없었어요. 주변에 친구도 없었고 집에는 반려동물도 없었죠. 헨리는 너무나 외로웠답니다. 헨리는 부모님께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조심스레 말했어요. 부모님은 헨리의 슬픈 표정을 보시고는 서로 바라보셨죠. 드디어 부모님이 좋아라고 허락하시자 헨리는 너무 기뻐서 부모님을 꼭 안아드렸어요. 이제 헨리에게 친구가 생길 거예요. 헨리는 특별한 강아지를 찾았어요. 뾰족한 귀도 곱슬거리는 털도 작은 몸집도 아닌 딱 맞는 강아지를 원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멋지를 만났어요. 축 처진 귀와 곧은 털을 가진 작은 강아지였죠. 작지만 곧 자랄 거야, 헨리가 말했어요. 멋지는 정말로 쑥쑥 자랐어요. 강아지 집도 개집도 너무 작아졌고 목줄은 7개나 바꿔야 했어요. 멋지는 거대한 잉글리시 마스티프가 되었답니다. 100% AI로 만든 겁니다. 이제 이미지도 만들었고, 물론 이제 스토리는 그 신시아 라일런트라고 하는 유명한 동화 작가의 이제 그 원작을 그대로 이렇게 재현해 보는 걸로 했고요. 근데 이미지나 그 이걸 영상화하고 그다음에 그 읽어주는 그 TTS 같은 경우도 이제 다 인공지능으로 입혀가지고 편집을 한 거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에게 이걸 보여줬을 때 굉장히 재밌어하고 그 책에 조금 더 몰입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본 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마가렛 보든이라고 하는 그 학자의 The Creative Mind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창의성을 세 가지로 보통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창의성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성 그러면은 좀 막연하게 기존에 있지 않았던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거다 이렇게만 이제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조합적 창의성과 탐색적 창의성 그리고 변형적 창의성으로 나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적 창의성, 탐색적 창의성, 변형적 창의성이 어떤 것인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조합적 창의성은
기존에 좀 다른 영역에 있었던 것들을 새롭게 연결함으로써 생기는 창의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뭐 조금 유행은 지났지만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뭐 이런 캐릭터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유튜브도 보고 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조합적 창의성의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폭격기와 악어를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새로운 뭐 범바르디오 크로코딜로라고 하는 좀 특이한 캐릭터를 만든 거고요. 뭐 상어와 나이키 신발을 또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트랄랄라라를 만든 거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질적이었던 것들을 연결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든다. 이게 이제 종합적 창의성의 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개념 공간 자체를 변형해가지고 새롭게 그 규칙을 재정의하고 새로운 가능성의 영역을 창조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K-팝 데모노 헌터스가 음악과 이제 K-팝이라고 하는 음악과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좀 주술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거, 그리고 뭐 악마 사냥이라고 하는 뭐 판타지,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조합이 되어서 새로운 어떤 정체성을 마련한 어떤 변형적 창의성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타프롬프트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것들을 실험을 했습니다. 연결도 해보고 분해도 해보고요. 새롭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책 안에 이렇게 새롭게 뭐 할로윈 유령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보드 게임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이 세상에 없는 어떤 레고 세트 같은 걸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이제 변기에다가 인공지능을 달면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들을 그려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컴퓨터와 이제 그 전자레인지를 합치면 어떤 모습이 될까? 새로운 연결들을 통해서 그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구현될지를 생성형 인공지능을 가지고 구현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점을 바꿔보기도 하고 또 작가를 바꿔보기도 하고 주인공과 그 다음에 악당을 바꿔서 생각해 보기도 하고, 이런 실험들을 쭉 모아서 제가 이제 한 500페이지 정도 이렇게 풀 컬러로 이제 책을 만들었던 책이고요. 그 로댕의 그 생각하는 사람을 가지고 로댕의 모습이 지금 여기 그 있는 모습처럼 요런 익숙한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보고 상상을 해보라고 이제 프롬프트를 넣게 되면 이 로댕을 위에서도 보고, 이렇게 위에서도 보고, 또 다른 어떤 환경에서도 보게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이 속을 들여다보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스베이더의 엑스레이 사진을 한번 찍어보라고 해놓은 건데, 다스베이더의 그 엑스레이 사진을 아무도 안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인공지능한테 자, 너가 한번 상상해서 이걸 한번 그려줘봐. 그랬을 땐 요런 이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거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하나의 대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뭐 과일을 채소를 가지고 고흐의 해바라기를 그려본다든지 이제 보석을 가지고 이렇게 우산을 든 여인을 그려본다든지 변형적 창의성을 응용해서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아이들의 그 창의성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미나이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동화책 만드는 앱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제미나이 스토리북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이제 QR코드를 지금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어 보시면 제가 만든 이 동화책 바로 들어가셔서 보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제 굉장히, 완성도가 높습니다. 이 캐릭터가 굉장히 일관적으로 나오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남학생이 저희 아들이거든요. 저희 아들이 이름이 은율인데,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혹시 우리 은율이가 미국에 만약에 이민을 간다면, 그 새로운 환경에서 아이가 영어를 어떤 식으로 배우게 되고, 그래서 어떠한 표현들을 익히게 될지를 좀 상상을 해가지고 스토리를 만든 다음에 이 제미나이 스토리북에서 이제 동화책을 만든 건데 이렇게 직접 해보시면 통일성 있는 그 동화책을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는 방법은 제미나이 들어가시면 이렇게 스토리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프롬프트를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 이렇게 동화책들이 한두 개씩 쌓이게 되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고요. 그 제미나이의 그 잼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 여러 가지 나의 프롬프트에 그 미리 템플릿들을 만들어 놓고 내가 필요한 그런 것들을 불러서 쓰실 수가 있으시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번역을, 그러니까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그런 프롬프트 같은 것들을 양자변수 번역 접근법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그 인공지능을 쓰는 것에 대한 좀 우려들이 많아서 그런가, 요즘 그 대표적인 그 LLM들이 이게 학습 모드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 모드들이 이런 식으로, 어, 뭐, 챗GPT의 경우에는 공부하고 배워요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면, 제미나이도 마찬가지로 가이디드 러닝 이렇게 설정을 하시게 되면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냐면, 기존에 이제 인공지능에다가 이제 프롬프트 넣을 때는 이런 식으로 넣었죠. 뭐, 이 물리 문제를 풀어줘. 그러면 답이 얼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전혀 학습이 일어나지 않겠죠. 하지만 이 가이디드 러닝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물리 문제를 풀어줘 이렇게 했을 때 그럼 먼저 어떤 공식을 사용해야 할까요? 하는 이런 스캐폴딩의 어떤 그런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바로바로 답을 주는 게 아니고 중간에 아이들이 생각해서 그 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단을 밟게 되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AI 시대 때 공부법도 이런 식으로 지도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쉽게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공부에 도움이 되죠. 그 어려운 개념들을 새롭게 공부할 땐 리처드 파인만의 쉽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기억해서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어떤 것도 학습하는 데 도움을 이렇게 쉽게 배울 수 있는 자료들을 인공지능이 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뭐 파인만 학습법 튜터입니다. 뭐 사용자를 4단계로 가이드해 주세요. 그래, 그러고 이제 개념을 선택하고 단순히 설명해 주고 이때 이제 뭐 12살 아이에게 설명하듯이 해주세요. 뭐 약점을 발견하고 완성해 주세요. 자, 이렇게 단계별로 이런 프롬프트들을 세트로 만들어 놓고 요게 필요할 때마다 얘를 불러가지고 내가 모르는 것이 나왔을 때 얘를 불러서 그 인공지능과 대화한다면 굉장히 학습의 효율성이 극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노트북 LM을 가지고 자료도 리서치할 수 있고 팟캐스트도 만들 수 있고 스터디 가이드도 만들 수 있고 다이어그램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트북 LM을 활용하시면 학생들도 굉장히 공부에 그 효율이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텍스트를 시각화하는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텍스트를 아주 보기 좋은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주는 앱으로서는 뭐 냅킨 AI가 좀 가장 유명하죠. 시각화하고 싶은 텍스트들을 변환해서 클릭만 하게 되면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이미지들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시대 때 바로 이런 것들이 좀 더 창의적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부터 제가 그 만든 앱들을 한번 잠깐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앱들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남이 만든 걸 사용하기보다는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코드를 생성하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를 제가 이제 한번,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롬프트라고 하는 거를 인공지능이랑 대화할 때 작성하기를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만든 앱인데, 이렇게 학습을 도와주는 어떤 그런 프롬프트를 생성하는 프롬프트 생성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앞에서부터 이 차근차근 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게 되면 그 학생들이 이제 그 공부하고 싶은 학습 주제를 이렇게 이제 넣게 됩니다. 저는 이게 생성형 AI를 기반한 교과 과정을 한번 설계해 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 봤고요. 그래서 현재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드롭다운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이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변하는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초급
하면 여기 초급으로 바뀌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쪽에 있는 그 선택된 것들이 바로바로 이쪽으로 반영되는 게 보이도록 이제 앱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뭔가요? 다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여기에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학습 방식, 기억할 때 어떤 방식이 좋은가요? 스토리텔링이 좋은가요? 연상법이 좋은가요? 반복 학습이 좋은가요?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프롬프트가 완벽하게 만들어지고요. 이 만들어진 이것들은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제가 그 학습법에 관련된 책들을 읽고 이러이러한 이론들이 이제 학습에 있어서 과학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이론이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모아서 뭐 인출학습, 뭐 간격효과, 인지부화 이론, 뭐 정교화 이론, 심성 모형, 파인망 기법, 루만 시스템 등의 키워드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만든 것들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바로 복사를 해서 물론 여기서 생성하게 해도 되는데 요거는 프롬프트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교육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서 제가 바로 이렇게 챗GPT에다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럼 이제 넣고 이제 생성을 하게 되면 굉장히 정교한 그 과학 기반의 어떤 학습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롬프트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거를 2021년도에 우연히 인공지능과 이제 소리 영어 컨텐츠 제작을 위해서 그 국가에서 그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의 수요 기업으로 선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소리와 그 영상을 이렇게 매핑을 AI가 자동으로 해가지고 파일로 제작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그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게 2년이 되어서 제가 그 이후부터는 그 기억법에 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억법에 대한 어떤 얘기를 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이런 이렇게 그 원소 주기율표 같은 것들을 공부하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암기하는 거의 방법으로서 제가 이제 실험을 해본 건데요. 제가 예전에 그 강남 그 작곡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살았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인공지능 그 사진입니다. 근데 여기를 제가 이제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다 달았습니다. 이 번호는 제가 출퇴근하는 그 루트에 있는 거고요. 이 루트에 있는 것들에다가 이제 제가 이제 번호를 매핑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매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블랙박스 영상에서 이거를 하나씩 캡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각 지점, 예를 들어 1번이라고 하는 지점의 그 이미지가 요 블랙박스로는 요 사진인데 여기에 제가 이제 주기율표에 있는 1번 하이드로젠, 그러니까 수소를 매핑을 한 겁니다. 그래서 2번에다가는 헬륨을 매핑하고 뭐 이렇게 리튬 이렇게 번호대로 이렇게 매핑을 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요 루트대로 제가 운전을 하고 가게 되면 반복 학습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공간에 내가 지정했던 그 원소 주기율표의 그 숫자와 원소 기호들이 기억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으로써 요게 이제 하나의 이 공간이 그 기억의 공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좀 실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단어들을 이렇게 기억의 공간에다가 넣어놓고 그 단어와 단어 사이에 어떤 거리와 그 연결된 그 엣지라고 하거든요. 그 엣지들의 두께, 색상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기억할 것들을 3차원 공간에다가 4차원 공간에다가 심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심어 놓고 이거를 볼 수 있게끔 그 네오4j라고 하는 어, 그래프 DB를 사용해 가지고 만든 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앱을 만들어서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런 실험들을 실제로 앱으로 이제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제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하는 것들이 나의 일을 줄여주는 쪽으로 가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큰 과제고 그리고 꼭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인데 지금부터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영어 학원의 이름이 달빛 영어라고 하는 학원입니다. 저희는 일반 보습 학원과는 좀 다르게 영어 원서를 읽고 그 같이 읽고 같이 토론도 하고 그다음에 라이팅도 하고 하는 그런 영어 좀 그 영어 도서관 같은 학원이거든요. 근데 저희 학원에서 만든 어떤 그런 자료들을 그래서 외국에다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티처스 페이 티처스에서 이제 그, 한 7년 동안 이 꾸준히 판매를 해서, 지금은 이제 그 TPT 안에서 상위 4% 안에 드는 상점이 되었어요.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제가 만든 이 워크시트를 이제 국내에도 좀 유통하고 싶고, 어, 하고 싶은데, 이 플랫폼이 마땅치 않아서, 제가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어 보는 그런 것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을 가지고 그 워크북 형태로 만들어 갖고, 이렇게 만들었던 자료거든요. 어,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 이미지 같은 경우는 그 미드전이라고 하는 툴을 썼고요. 이렇게 이 글을 분석하고 이렇게 시각화하는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거는 어, 클로드에 있는 아티팩트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학생이 이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학생이 학원에 오게 되면 이제 레벨 테스트 같은 걸 보게 되죠. 근데 그 레벨 테스트를 항상 이제 보고 나서 그러면 이 학생이 요 정도 레벨인데 그렇다면은 어떠한 책을 읽어야 되고 그럼 어떠한 과목을 공부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가도록 저희 학원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이게 매번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 설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든 앱입니다. 이거 이제 잠깐 보여드리면 시험을 저희가 온라인으로 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 나면 CEFR 레벨이 정해지게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친구가 B1이라고 하는 레벨에 속하게 되었을 때 이 친구의 이제 맞춤형 학습 가이드 생성기를 누르게 되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제 B1에 해당하는 학생의 AR 지수와 렉사일 지수 그리고 이 레벨에서 할 수 있는 일들, 그 다음에 시각화되는 도표, 그리고 추천 도서. 그래서 이러한 책을 읽어야 하고, 그리고 커리큘럼은 이렇게 되고, 그리고 학습에 대한 조언도 이렇게 생성이 되도록 이제 제가 이제 앱으로 만들어 본 겁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에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절약을 하게 해줬고요. 지금도 이거를 이제 저희 학원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저는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보니까 매년 이제 수능 시험이 나오게, 그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 수능 문제에 대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원 목적 분류표 기반으로 해서 문항을 분석하는 앱인데요. 예를 들어 올해 그 수능 문제 영어 24번 문제의 이제 원문을 제가 찾았습니다. 컬처테인먼트라고 하는 이제 논문에서 나온 부분인데요. 요 내용이 그 원문을 이렇게 넣은 거고요. 여기는 실제 문제를 넣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 문제의 선택지를 여기 이제 좀 잘라서 넣었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이제 프롬프팅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 원문과 이 그 수능 실제 문제의 유사도를 평가하게끔 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유사하고 그러면 바뀌었다면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를 이제 분석해가지고 출력하게끔 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답까지 넣어서 AI 분석을 시작을 하게 되어서 결과로 나온 것이 지금 보이시는 오른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유사도가 이제 98%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바뀐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원 목적 분류표에 이 문항이 어떤 부분들을 평가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게끔 해놓은 겁니다. 영어 단어 시험지를 빠르게 생성해가지고 학생들한테 그 배포해 줄 수 있는 그런 앱을 또 만들기도 했는데요. 시험지가 바로 생성이 됩니다. 요거는 뭐냐면 이 영어 지문에 대한 워크북을 생성하기 쉽게끔 앱을 만든 건데요. 인공지능을 사용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넣고 이렇게 눌러보면 번역 연습하는 거,
그다음에 구조 분석하는 거 해서 이게 5가지가 그냥 나올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이렇게 샘플로 예시되어 있는 걸 가지고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번역 연습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시험지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 다운받아서 쓸 수가 있고요. 문장 구조 분석하면 학생들이 요거 문법적으로 어떻게 분석이 되는지를 노트 필기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빈칸 채우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랜덤하게 빈칸이 뚫어져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힌트 단어도 넣어서 학생들이 여기 넣어볼 수 있도록 해놨고요. 순서별 하게 되면 이 그 단어들을 파싱 해가지고 순서별에서 영작해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영작하기를 누르면 한글만 나오고 영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쉽게 바로바로 인공지능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API 키를 안 넣어도 되는 앱으로 제가 이제 선생님들 다 사용해 보시라고 깃허브에 배포를 해놨습니다. 요거는 원래 그 구글 AI 스튜디오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 공유되어 있는 템플릿으로 만든 앱인데요. 영어로 turn yellow into red 이런 식으로 그 영어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면 얘가 이제 그 대화를 인식해 가지고 이 그림을 바꿔줍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죠. 또 한번 해볼게요. turn squirrel into a dinosaur. 이렇게 바뀌게 되죠. 이게 이제 제미나이라고 하는 것이 어, 그 그림 그리는 그런 네이티브 이미지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앱인데 이 앱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앱을 학생들이 영어로 이 이미지들을 바꿔가면서 단어도 훈련해보고 영어로 문장을 만들어 보는 앱을 만들려고 제가 1차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렇게 기술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이 많은 앱들을 지금도 만들고 있고 하루에 많이 만들 때 한 5개까지도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학원을 운영하는 입장이고 뭐 고등학생들도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틈틈이 이러한 작업들을 했습니다. 근데 기존에 저는 문과 출신이고 영어를 25년간 가르친 선생님으로서 한 번도 저는 코딩이나 뭐 앱 같은 걸 만드는 걸 어디에서든 배운 적이 없었던 사람이고요. 하지만 23년도 3월에부터 제가 이 인공지능을 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공부를 해서 스스로 앱도 만들고 내가 필요로 하는 그런 도구들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도 줄이고 있고, 책도 쓰고 있고, 그리고 네이버에다가 이제 제가 그 영어 원서에 대한 그 교수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글을 써서 이렇게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다가 계속 이렇게 올리고 있는 글인데, 구독제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요 관심 있는 분들한테 영어 원서를 어떻게 학습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꾸준히 쓰고 있고요. 그 인공지능에게 줄 프롬프트 언어를 제가 이 세상에 없는 언어를 하나 만든 게 있는데 그게 이제 UPMD라고 하는 언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 깃허브에 배포를 해서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